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 주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요즘 김포시가 연일 도시철도 개통 지연 사태로 시끄럽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개통이 미뤄지면서 지역사회 내에서는 여러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영 김포시장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헬로티비 스튜디오를 찾아 밝힌 이번 지연 사태에 대한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난해 12월 도시철도 차량 떨림 현상을 인지했지만 차륜을 깎고 방향을 바꿔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통을 2달 앞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 승차감 지수가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차륜 삭정이나 방향 전환 등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김포도시철도 또한 그러한 차륜 삭정과 방향 전환 등을 통해서 승차감 지수, 떨림 현상이 완화되고 또 개선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5월 달에 3.65라고 하는 2.5 기준치보다도 높게 승차감 지수가. 차량 떨림의 주 원인은 바퀴 편마모. 급곡선 구간이 많고 다른 철도보다 빨랐던 속도가 편마모를 앞당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곡선을 고속주행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이 편마모가 발생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많이 관찰하고 있는 것은 일반 철도의 경우 6만 킬로 정도에서 이 마모가 발생돼서 이 삭정이라는 기술적인 것을 접목을 시키는데 김포는 3만 킬로 정도에서 그 편마모. 결함을 알고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오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포시가 어떤 결함을 알고도 좀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지난해 시민들이 가졌던 상실감 또 분노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거나 아니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시철도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향후 안전 검증 과정도 불안하다는 지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김포시가 검증받고 있는 2개 기관, 특히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국토부 등 여러 철도 사업과 관련된 국내 정말 이 사업에는 전문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국토부에서도 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의 추가 검증 용역사 선정은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일을 갖고 계시지는 않고 있어요. 한편 김포시는 도시철도 안전검증에 최소 2달 이상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포 도시철도 지연 사태를 비롯해 민선 7기 김포시 1년을 돌아보는 정하영 김포시장 취임 1년 대담은 헬로티비 파워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포 도시철도 개통 지연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개통 지연 사태를 두고 연일 집회를 열며 김포시와 국토부, 관련 기관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익감사까지 청구했는데요. 주민들의 분노가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 왜일까요? 신도시 주민들을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이달 들어 김포에서 2번의 대규모 주말 집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김포 도시철도 개통 지연 사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인데요. 주민들은 집회와 성명서에 그치지 않고 감사원에 공익감사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커진 이유 왜일까요? 오늘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제 옆에 이번 집회를 주최한 한강신도시 총연합회 관계자분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일단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 예, 한강신도시 총연합회장 김청기고요. 네, 저는 한강신도시 총연합회에서 기획국장 맡고 있는 조의연입니다. 네, 지난 주말이었죠. 그 구례동 첫 집회에 이어서 사우동에서 또 2번째 집회가 있었습니다. 꽤 많은 시민들이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좀 내고 있는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가요? 집회 전날도 또 이제 비가 좀 많이 온 상황이라 좀 출퇴근 시간에도 좀 문제가 좀 많았어요. 문제가 좀 많아서
좀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죠. 빨리 뭐 문제가 없으니까 빨리 개통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가 많이 높았던 거죠. 그 첫 번째 집회 때는 이 개통 지연 사태 책임을 지고 김포시 선출직 전원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분들이 어차피 시민들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 일을 안 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됐으니까 그 모든 뭐 어느 특정 어느 한 분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김포시 전체인 선출직을 일단은 다 이제 그 사퇴하라는 이런 식으로 일단 집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3차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뭐 김포시 선출직 전원 사퇴뿐만 아니라 국토부에도 또 책임이 있다, 책임을 물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국토부에서 김포시한테 44개의 항목, 시운전 항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최초에는 승차감이라는 항목이 없었죠. 비고 안에 들어 있었던 이제 단순한 항목 외의 수준이었는데 이게 진동이 발생하니까 승차감을 정식 항목에 나중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3.65의 수치가 2.5보다 높다. 그리고 그 정도 수치면 시민들이 뭐 멀미가 날 정도고 뭐 신문도 못 보고 뭐 아무것도 못 한다. 정말 위험한 숫자다라고 나와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국토부 자료에 보면 승차감이 4.0 미만은 양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호로 분류되어 있는 수치가 왜 이쪽에서는 말이 안 맞냐? 최초에 승차감이 항목이 없었던 걸 나중에 넣은 것도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갑질이지만 이거 나와 있는 것도 양호로 버젓이 나와 있는 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또 하청업자는 그런 얘기를 또 3.65는 너무 구토가 날 정도다, 멀미가 날 정도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거 그냥 개통을 연기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을 기만하는 거 아니냐. 김포 시민들이 이번 이 개통 지연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집회를 하고 또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감사원에 감사 청구까지 할 정도로 분노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한 번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때도 집회는 없었습니다. 1차 개통 연기 때는. 그리고 이번 2차 때는 정말 누구나 다 믿고 있었고 6월 말까지만 해도 개통된다라고 확답을 하고 계셨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 불과 한 보름 정도 남겨놓고 안 된다고 그러니 시민들이 정말로 믿음에 대한 배신이 컸고 이것이 이제 시민들을 거리로 분노에 의해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또 우리가 감사원까지 청구서를 들고 가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뭐 지금 그 전철을 논의하고 그 12년이나 뭐 그때부터도 뭐 조기 개통 뭐 얘기하면서 그런 비용이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불했던 교통 분담금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설치를 하는 건 이제 공사를 하는 건데 그 비용에 대해서 뭐 계산을 하자면은 지금 거의 뭐 9년 뭐 10년 정도 됐는데 그 비용을 뭐 솔직히 이자 비용을 따지면 엄청날 거고 만약에 그거보다 빨리 개통이 됐다면은 뭐 남대로 뭐 삶의 이런 뭐 영위나 그리고 이제 뭐 정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사고나 뭐 이런 부분을 다 손해배상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비용이 엄청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이제 개통 지연 사태 이후에 김포시에서는 이제 TF를 꾸렸고 또 대기관인 김포시 의회에서는 조사 특위를 꾸렸습니다.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과거에 있는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그런 거를 꾸리는 거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이제 빨리 그거를 좀 똘똘 뭉쳐가지고 국토부가 됐든 뭐 국토부 뭐 장관님을 만나든 뭐 어떻게든 해서 빨리 해결을 하는 방법 쪽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 과거에 연연하고 있을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개통하고 나서도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도시철도 개통 지연이 2차례 지금 반복된 상황이고 시민들이 김포시에 느끼는 어떤 신뢰가 상당히 바닥까지 떨어졌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김포시에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시점에서는 일단은 도시철도를 최대한 빨리 개통을 하는 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뭐 조사 특위니 뭐니 이런 거 다 좋은데 말 그대로
이게 저희가 판단하는 바로는 도시철도가 지금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으니 빨리 이런 정치적인 이슈나 아니면 또 그 외에 다른 억압에 의해서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을 지연시키지 말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정상 개통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한강신도시 총연합회 관계자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더 바빠지는 곳, 바로 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줄 차디찬 얼음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한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쉼없이 가동되는 얼음 공장을 이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얗고 투명한 얼음이 냉동 창고로 미끄러져 들어가 서로 포개집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얼음 공장. 육중한 얼음을 하루 1,500개 이상 생산합니다. 녹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만큼이나 보관이 중요합니다. 한 200톤에서 220톤 정도 되는데요. 요즘 아직 최성수기에 달하지는 않아서 지금 현재는 한 150톤에서 160톤 정도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낮에 작업한 거를 내일 새벽에 나가기 때문에요. 보관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겉부분이 녹고 좀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도 있죠. 물 200리터 이상을 꼬박 이틀 동안 냉각해야 나오는 얼음 하나. 이 공장에서 생산된 어린아이 키만한 이 얼음은 무게만 100kg 이상이 나가는 그야말로 초대형 얼음입니다. 작업자들의 분주한 손놀림 사이로 틀 안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얼음들. 수도권 수산시장과 도매업소 등으로 옮겨질 얼음들이 잘게 잘려 포대에 담겨집니다. 더워진 날씨에 얼음이 필요한 곳이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냉동고에 이제 우리가 보관해놓고 파는 겁니다. 지금 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 번 더 빨리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한 3배 정도 빠른 것 같아요. 3, 4배? 마지막 장마를 끝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얼음 공장은 당분간 폭염과의 전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 총연합회는 지난달 13일 김포 구례동 첫 반대 집회에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김포 사우동에서 두 번째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은 이 자리에서 도시철도 개통 지연 사태에 대한 3차 성명서를 발표하고 책임자 처벌과 도시철도 정상 개통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국토부가 영업 시운전 항목에 승차감 지수가 없는데도 승차감 지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철도 개통을 연기시켰다며 승차감 지수가 양호 수준으로 분류된 도시철도를 왜 가동할 수 없게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포시의회와 정치권에서는 도시철도 개통 지연을 막기 위한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 시민들은 시청 입구에서 시민들의 염원을 적은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다 시청 공무원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경위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부평 롯데백화점이 모다 백화점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난 24일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 상인들은 모다 백화점 입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백화점이지 결국 초저가 마케팅을 무기로 한 아울렛 아니냐는 건데요. 지역 상권과 수요자가 겹친다는 주장입니다. 지역 상인들은 골목 상권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랫동안 주인을 찾지 못했던 부평 롯데백화점이 결국 모다이노칩에 인수됐습니다. 이성만 위원장님,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예, 이제 올 당초에 이제 롯데백화점이 신세계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 인수한 결과로 이제 공정위에서는 그 인천 부천 지역의 백화점 시장 내에서의 어떻게 보면 롯데백화점의 독점화를 좀 우려를 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지금 있는 인천점, 그 다음에
우리 저 부평에 있는 부평점, 중동점 좀 세 개 점포를 네. 좀 매각을 하라는 네. 그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부평점을 이제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한 10차례 정도의 공매 과정을 거치고 네네. 또 30차례 또 개별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마스톤 투자운용과 네네. 모다이노칩 네. 그런 그 컨소시엄에 의해서 원래 감정가보다는 한 50% 정도 수준인 네네. 350억에 이제 매각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백화점으로 해서 이제 매각이 되긴 했는데 인근 지역 상인들이 볼 때는 저게 모다 회사가 그동안 백화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아울렛을 많이 네.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늬만 백화점이고 아울렛으로 운영을 해서 기존에 있는 부평 상권을 좀 흔들지 않을까 네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모다백화점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 모다백화점 좀 낯섭니다. 저한테는요. 유재영 전 의원님, 백화점을 인수한 모다이노칩 어떤 회사인가요? 예, 그 모다이노칩은 대명화학의 지주회사이고 30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 연매출 1조 4천억을 내는 기업입니다. 지난 2002년 대구 본점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5개의 모다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 모다 부평점 그 오픈을 통해 백화점 업계에서 첫 진출하는 사업 영역을 확장한 기업입니다. 네. 앞서 이제 이성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역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예, 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백화점과 아울렛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을 것 백화점은 같은데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제 부문별로 나누어서 진열 판매하는 대규모 그 종합 소매점을 말하는 거고 네. 아울렛은 재고나 2월 상품들을 한 곳에 모아 할인해서 싸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네. 지역 상인들의 반발은 이처럼 그 이름은 백화점이지만 판매 전략은 아울렛 방식으로 그 운영해 지역 상권과 충돌의 우려를 나고 있고 실제로 며칠 전 오픈을 하면서 백화점 방식이 아닌 아울렛 방식으로 그 영업을 시작해서 네. 더 논란이 가해질 거로 생각합니다. 네. 네. 부평역 상권은 인천은 물론 이제 수도권에서도 손꼽히는 상권입니다. 모다백화점 입점으로 과연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도 좀 궁금한데 이성만 위원장께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뭐 당초에 이제 백화점으로 돼 있었으니까 이제 백화점으로 진정으로 운영한다면은 뭐 크게 이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백화점 시장 규모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뭐 20년째 이전에는 현대백화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중동점으로 이제 이전해 가고 지금 남아 있는 유일한 백화점이 현재 이제 모다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한때는 동아시티 백화점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매출도 굉장히 높았던 곳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고급 매장 시장이 이제 부평에서 점점 영향력을 잃고 쇠퇴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결국 지역의 어떤 쇠퇴와 맞물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네. 우려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상인들 간의 관계를 보면 그래서 이제 부평은 그동안 이제 아울렛과 같은 그런 어떤 저가 할인하는 그런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문화의 거리라든지 또는 비브랜드를 취급하는 또 지하상가 지하상가, 매장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결국 모다 백화점의 이름만 겉에서 할 뻔. 네. 겉에서 내보내고 실질적으로는 할인 매장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네. 결국은 내부적인 경쟁만 가속화시키고 지역의 쇠퇴는 더욱더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유재영 전 의원께서는 영향 어떻게 미칠 것으로 보세요? 지금 백화점 방식이 아닌 아울렛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경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유는 백화점에 있는 경우에는 신상품 위주로 그 상품이 이제 구성되다 보니까 조금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려고 뭐 문화의 거리라든가 지하상가 인근 그 쇼핑점으로 그 백화점 손님들이 그 유입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아울렛 네네. 방식으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재고나 할인 상품들을 집단적으로 모아서 이제 팔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나 지하상가에 있는 중저가 제품을 구매하려는 분들이 다 아울렛으로 몰려들면서 기존 상권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게 불보듯 뻔하고 또 그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부평의 인구가 해마다 1만 명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 극대화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상인들은 백화점은 되고 이제 아울렛은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인데요.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만 위원장님, 그 백화점과 아울렛 구별할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제 백화점이라는 말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요. 근데 아울렛이라는 그런 단어는 없어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구분이 없고요. 실질적으로는 앞서서 우리 유재용 의원님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재고품이나 과잉 생산품을 팔기 위한 할인하는 공장 직영점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사실 뭐 여주 아울렛이나 각종 아울렛을 가보면 꼭 재고품만 파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신상품을 좀 할인해서 싸게 파는 곳 이런 이미지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법적인 구분보다는 이제 사실상의 구분인데 사실상의 구분은 백화점 그러면 좀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고요. 네. 그 다음에 좀 고급 제품, 네. 그다음에 브랜드 뭐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고요. 네. 반면에 아울렛 그러면 좀 브랜드가 들어오긴 하지만 네네. 좀 대폭 할인해 주는 곳, 좀 싼 곳, 네. 또 의류 중심, 또 잡화 중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다 백화점이 아울렛처럼 운영한다고 해서 그것을 과연 어떻게 규제하고 처벌할지 그 길이 꼭 행정 규제 쪽으로 뚜렷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공정위는 백화점으로만 인수하도록 했고 또는 또한 부평부에서도 이제 규정이나 기준에 따라 백화점으로 영업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화점 이제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이제 규제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구청 같은 경우는 확약서를 일단 받아놓은 게 있고요. 네네. 또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백화점 영업만 가능하다. 네네. 이렇게 이제 그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백화점이라는 다른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양한 제품을 100가지 제품을 취급하는 곳인데 지하에는 이제 음식점, 네네. 1층에는 이제 뭐 고급 가죽 제품이라든지 화장품, 뭐 2층, 3층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것을 지켜나가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이제 규제를 하게 되겠죠. 네네. 다만 일단 그 영업이 허가된 것을 취소하기까지 가기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과징금 정도 이제 매기게 될 것 같은데 과징금을 매긴다 하더라도 모다 백화점 측에서 감수하고 계속 영업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글쎄요. 그 행정청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지도해 나갈지 네네. 사실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구청 입장에서 확약서를 받아뒀다는 것은 향후 어떤 협상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만들어뒀다. 그런 점에서는 좀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부평구가 맺은 확약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은 의식점으로 네. 하고 그 다음에 1층은 이제 화장품, 그 다음에 2층, 3층부터 뭐 의류 넣고 꼭 가전제품 넣고 네네. 해서 백화점처럼 해달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당되는 모다 측으로부터 각서를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상생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만 위원장께서는 해법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모다 백화점 측이 이제 백화점처럼 운영하도록 한편으로 노력하고요. 네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뭐 규제를 가하기도 하고 또 관리 감독을 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부평시장 상권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투자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문화의 거리도 가봤었는데 네. 그 인근에 바닥을 새로 깔았거든요. 네네. 새로 깔고 나서부터 손님들도 많아졌고 또 젊은이들이 찾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고 좀 거리가 좀 이렇게 좀 활발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노력을 해서 좀 상권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또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어차피 중소기업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상가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구청이 좀 중심이 돼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내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남의 거를 탓하는 문제도 한 부분 병행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더 발전되는 모델은 뭔가를 무엇인가를 좀 찾아내는 좀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 골목 상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이제 그 부평에는 부평시장 노타리 지하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들어가 보면 도명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새롭게 좀 변모시키를 좀 모델로 삼는 게 어떠냐. 좀 그런 좀 아이디어를 좀 내고 싶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아이디어까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용 전 의원께서는 해법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보세요? 그 아까 전에 논의드린 것처럼 신규 백화점의 경우 지역 상생 협약이나 뭐 환경영향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상생 협약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네. 모다의 경우 포괄적 그 양도 양수로 인수를 했습니다. 지역 상생 협약 등이 빠져 있고 또 유통법의 허점을 이용한 굉장히 나쁜 사례로 기록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법, 네네. 유통산업발전법의 이참에 이런 네. 부분들을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법 하고 개정. 네. 우리 부평을 이제 큰 틀에서 보면요 거대 상권을 하나로 권역으로 이제 묶는 그런 그 해법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뭐 부평 우리 지금 재래시장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지하상가, 그다음 백화점까지 이걸 권역으로 묶어서 상권 활성화를 이루는 그 중소기업청의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또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빨리 찾아내는 게 해답이라고 보고 아까 전에 이성미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시장 노타리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장 노타리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일단 문화의 거리부터 롯데백화점이 예전에 도로였죠. 네네. 도로였었는데 중간에 이제 폐쇄해가지고 거리로 만든 건데 여기에 지작물들이 너무 많아요. 네. 싹 다 밀어버리고 백화점에서 로타리까지 뻥 뚫려 있으면서 그 안을 우리 시민들이 공간을 만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평 삼산동 특고합선 매설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한전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한 한전 직원이 주민을 사칭해 지역 커뮤니티에 댓글을 남겨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전 측은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주민들은 책임자 처벌과 한전 사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전 직원이 특고합 주민 대책위 커뮤니티에 주민의 사칭에 댓글을 단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전도 이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요. 먼저 이은호 위원장님, 댓글 단 사람이 한전 직원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저희는 그 한전 이 특과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주민들 간의 소통과 이런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해서 작년 6월부터 저희가 밴드방을 개설해서 지금 한 1,100명 정도 주민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상한 댓글들이 계속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집회를 하고 활동 보고에 대해서 한전의 논리와 비슷한 댓글들을 달고 이상하다 이분이 언제부터 활동을 했지라고 댓글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들어와서 댓글을 달다 강퇴당했던 한전 직원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걸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전 직원이 남긴 댓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어떤 내용의 댓글이 달렸나요? 특과 문제가 불거져서 집회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를 하다 보니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또 아파트가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피해 보상을 주민대책위가 해줄 거냐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한전과 대응하면서 뭐 50m 깊이로 요구하는 거는 당연하다. 근데 현재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를 해서 봤을 때 한전이 언제 들어줄지 모르니 지금 한전이 제안하는 차폐막 설치를 받아주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거. 또 하나는 뭐 주민들만 순수하게 이렇게 뭐 계속 싸운다면 자기도 뜻을 같이 해서 계속 싸우겠지만 뭐 시민단체나 뭐 이런 정당들하고 같이 하는 거 보니까 불순하다. 의도가 불순하다. 이런 식의 어떤 댓글들이 계속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집값이 떨어질 건데 대책에서 책임을 져줄 것이냐. 한전의 어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봤을 때 한전의 어떤 뜻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한전의 어떤 뜻에 부합하는 이런 내용의 댓글을 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내용도 내용이지만 한전 직원이 주민의 사칭에 지역 커뮤니티에 댓글을 달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신규철 위원장께서는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지금 그 한전과 주민대책이 그다음에 민간대책이랑 함께해서 지금 한전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특과 문제 해결을 위한 그 협의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일방의 한쪽의 협상 파트너를 에 대한 어떤 신뢰가 완전히 깨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상 파트너로서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협상의 상대자가 납득할 만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은 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그 상대 측이 납득할 만한 신뢰 회복 조치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전으로부터 어떤 신뢰 회복의 어떤 제스처를 보여줄 것을 요청을 하셨는데 한전 측도 이 문제에 사실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들고 있는 이 내용이 한전 측에서 우리 주민대책위에게 지금 보내온 공식적인 공문이니까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네,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의 일탈 행위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어떻게 이 문제에 있어서 한 직원이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할 수가 있겠는가? 네네. 그 어떤 그 조직사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 상부의 지시 없이 개인이 일탈 행위를 했다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본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일탈을 행위했다는 건 저희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꼬리 자르기식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전 사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엄중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답변을 보면 개인의 일탈 행위를 치부하고 조직적 지시를 부인했고 두 번째 엄중한 문책은 그냥 업무 제외로 마감했어요. 네네. 신용만 낸 거죠. 네네. 그다음에 사장의 공개 사과는 난 못하겠다. 해당 당사자가 사과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만나러 사과를 갔더니 연락이 안 돼서 못했다. 뭐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좀 그 꼬리 자르기식 답변 가지고는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앞서 대책위는 이제 주민대책위는 이제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특고합 관련 협상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강경한 입장도 밝히신 바 있는데요. 이은옥 위원장님, 그 공식 사과 요청 이후 한전의 공식적인 답변 혹시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럼 8월 10일까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주민대책위는 이제 한전 직원의 주민 사칭과 관련해 민형사상의 대응도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세요? 대책위에 그 댓글을 단 것을 저희 그 자문 변호사에게 어쨌든 저희가 의뢰를 해서 법리적 검토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한전의 그런 태도에 따라서 어쨌든 향후 저희들의 활동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럼 8월 10일 그 예고했던 8월 10일의 그 기한에 맞춰서 모든 진행 상황들이 맞춰서 이제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걸로 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법률 전문가들은 저희도 확인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주민 사칭 관련해서 법률상 처벌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신규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법적 대응 부분도 논의해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어차피 뭐 이제 다툼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그 활동한 내용을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 주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뭐 지금은 구체적인 이제 법 적용은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한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 저희는 뭐 아무튼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갈 정도까지 한전에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나온다면 사실상 그 주민대책이랑 협의하자는 얘기는 저는 사실 진정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이 얘기가 법적 공방까지 갈 문제가 아니라 명백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과하면 됩니다. 네. 사과하면 되는데 그 개인이 사과할 거냐, 조직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할 거냐 그런 차원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한전 측의 아무튼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에 책임 있는 어떤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이런 입장이신 거죠. 사실 그동안 이제 특고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협의체가 구성되고 몇 차례 회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전 측에서는 그 최근 있었던 회의에서 전자파 저감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를 제안을 했는데 대책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은호 위원장님, 이 부분 거절하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도 일부 구간에서는 100mm가 넘는 전자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제한한 거는 뭐 최대 뭐 70에서 75%까지 저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100mm 가우스를 나오는 전자파 그 일부 구간을 갖다 뭐 저감하면 그러면 30mm 가우스는 그럼 안전한 거냐? 그것도 여전히 세계나 아니면 기타 그 아이들이 거주하는 공간에서는 위에 여부는 몇십 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죠.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지금의 현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차폐막 설치만으로는 어렵다. 왜냐하면 산불을 났는데 큰 불을 껐어요. 그럼 잔불 정리하자는 거하고 똑같다. 언제 우리들의 이 전자파 문제가 계속 도배될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저는 지금도 굉장히 기억하고 있는 거 서울 아현동 그 지하
전력구 화재 사건이 지금도 굉장히 생성한데 저희 삼산동 주민들은 발밑에 그런 지뢰를 밟고 사는 거하고 똑같다. 적어도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현 15만 4천 볼트에 대한 이설을 전제로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계속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설하기 때까지는 차폐막으로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어떤 안을 내놔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주민들의 의견도 지금 위원장님의 의견과 같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문제 해결의 이제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신규철 위원장께서는 해결의 실마리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그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 차폐막을 통해서 저감해서 주민들이 안전을 지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주민총 투표를 통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스스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산불로 비유하셨는데 먼저 큰 불에 대한 그것에 입장을 세워라. 그건 뭐냐면 이설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과 새로 생길 것에 대한 이설, 이거에 대한 입장을 세우고 여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이전까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떤 차폐막을 그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일의 순서가 있는 겁니다. 우선 순서가.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한 이유는 뭐냐면은 꼼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뢰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죠. 이걸로 끝. 이걸로 마감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그 일상적인 민감 지역에서의 기준이 4mg하우스입니다. 차폐막을 해본들 30mg하우스입니다. 그렇다면은 문제를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안전성을 담보한 것처럼 그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전이 지금 이설에 대한 전혀 입장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주민들이 받았을 때 이걸로 마무리되고 주민들이 동의했다라고 분명히 한전은 허위 소문을 낼 것이고 그럴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을 이관제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지금 부천에서 행정소송 중입니다. 거기 한 1, 2년 최소한 걸립니다. 그때까지 어차피 한전 입장에서 공사를 못합니다. 준공을 못한다는 뜻이죠. 이거 맨 처음에는 삼산동 특화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부천 문제가 해결돼야 여기도 해결할 수 있으니 천천히 시간 끌기 하자.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보니까 갑자기 주민 대표성을 들고 나왔어요. 주민 대표성. 그렇죠. 아니 더 주민을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측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왜 한전에서 너 나와라 누구 나와라 그럽니까? 그건 협상을 안 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시간 끌기 꼼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한 가지 좀 제가 궁금한 게 이설을 말씀을 주고 계셔요. 이설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는 30m 깊이로 더 깊게 파서 매설해달라는 입장 아니셨나요? 이설이라면은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15만 4천 볼트는 저희가 직접 삼성도 지하 전력구를 들어가 본 결과 아파트 거실 벽하고 너무 딱 붙어 있습니다. 가깝다. 예. 그렇다면 적어도 안전하게 어느 정도 10m가 됐든 5m가 됐든 거리가 떨어져야만이 아파트 지금 3층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설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럼 어디로 이설을 하냐? 지금 굴부천 밑으로 안전하게 지하 한 30m든 40m든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전 직원의 주민 사칭 사건으로 삼산동 특허합선 합의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얽힌 실타래가 풀리길 희망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들께 김포 골드라인의 개통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될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네, 저는 지금 김포 도시철도 구례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개통이 지연되면서 문이 굳게 닫힌 상황인데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 27일 개통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7시 30분. 네, 시민들은 출근을 위해 이곳 구례역 앞
버스 정류장을 찾았는데요. 길게 줄을 선 모습입니다. 보다 편한 출퇴근길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도시철도 개통 연기 소식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에 좌석버스인데 자리 없어요. 자리가 없다고요? 네. 서서 가는 사람 많아요, 아침에. 시간 맞추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서 가야 되고. 네. 좌석버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실망도 많이 좀 있으셨나요? 이번에 개통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연됐나요? 저 다음 주에 오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몰랐네. 저 지금 알았네요. 아, 그렇지? 네. 7월 달도 제가 알기로는 연기한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었는데. 맞습니다. 또 연기예요? 그럼 12월 달에도 뭐 운행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네. 아씨, 다음 주부터는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될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제 날짜에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이게 한 번 먹고 두 번 틀리는 거잖아요. 갖고 있었던 그게 있잖아요, 계획이. 왜냐면 뭐 집도 일로 이사 온 사람도 있어요. 개통 시기에 맞춰서.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속상해하고. 근데 그게 지금 작년에 될 걸 올해 되고 또 내년까지 넘어간다는, 두 달이 아니라 내년까지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부조리가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해요. 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따른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은 1인 시위도 시작을 한 상황인데요. 그럼 1인 시위에 나선 시민과 직접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J 헬로 김포방송에서 나왔는데요. 1인 시위 관련해서 좀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1인 시위에 나설 정도로 시민들이 분노한 궁극적인 이유가 어딘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요. 약속이 하나도 안 지켜져서 그렇죠. 저는 사실 지하철이 그렇게 큰 목적이나 뭐 활용도에서 저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김포시에 살고 있는 사람의 약속이잖아요. 저는 뭐 신도시 쪽에서는 분담금도 1200세대당 이렇게 내고 왔다는데, 저희는 여기 바로 앞에 살아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공약을 했기 때문에 쏟아졌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약속을 안 지키면 이제 지금 12월이라고 하면 또 언제 더 미뤄질지도 모르고, 이렇게 엉성하게 일들을 진행했었나. 근데 이렇게까지 계속 미루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내걸었던 공약,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속했던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데서 오는 이런 행정상의 불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이 1인 시위를 제가 듣기로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촉발이 돼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거 나서시는 시민분들은 어떻게 순서를 정하고 어떻게 정하고? 그냥 자원했어요. 그냥 자원? 네, 무조건 그냥 제가 언제쯤 시간이 괜찮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가서 하시고,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라서 스케줄이 따로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김포 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김포 도시철도 개통 지연이 지역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일각에서는 개통 지연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도시철도 개통 지연이 지역에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먼저 도시철도 개통 지연 발표가 났는데 부동산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당장으로서 효과적인 부동산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오히려 도시철도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받던 기대 효과가 결국 부동산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기대를 했던 거지. 현 상태는 그저 보합 관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번 개통 연장 때문에 어떤 좀 큰 타격을 받았다는 이런 입장들의 이야기도 주민들이 좀 하시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떤 배경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전혀 아주 영향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또 주택의 경기는 교통 인프라에 차지하는 영향이 커요. 네. 사실은 이번 7월 달에 개통에 따르면 어려웠던 아파트 경기, 즉 김포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 경기들이 어렵습니다. 네. 그 가운데 조금은 어떤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네. 영향을 받아서. 네, 지금까지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주민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불편의 기간이 늘어났다는 점. 둘째, 집행부, 즉 김포시가 시민들과의 약속을 2차례나 어겼다는 점. 주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적합한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김포도시철도를 개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기자가 간다. 이재필입니다.